어제 민주당이 지상파 TV들이 주최한 합동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가운데 대연정을 놓고는요.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그리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협공하는 그런 모양도 벌어졌는데 그 난타전의 양상 저희가 간추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연정을 주장했습니다. 대연정만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도둑대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일제 독립운동한 이후에 친일파들, 독재 청산한 이후에 독재 세력과 적폐가 청산하지 않는 가운데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지도자는 그 도둑마저도 우리 국민입니다. 함께 안아줘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3명의 후보들이 지금 안희정 지사를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면서 야 이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했다. 네, 결국 그와 같은 협공 속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동지들한테 그와 같은 비난 질문을 받을지 몰랐다라고 해서 얼굴에 정색하는 모습이 아마 어제의 상황을 아주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각각 얘기가 됐었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는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정해놓고 어떤 야권의 입장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은 과연 이것이 어떤 수권 정당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으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또 제3자적 시각에 봐서는 앞으로의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통합을 모습을 보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도 없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대선판 초반전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현재 내부 룰과 그리고 대선 주자를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아서 난항에 겪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어제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간에 연정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즉 크게 넓게는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 친박 핵심 세력들과는 안희정 지사도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거긴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안희정 지사는 그를 제외한 자유한국당도 참여해야지 180석, 즉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서 개혁 입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질서 있는 통합이라던가 적폐 청산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합의는 좀 이루어지는 것이 어제 토론회에서 일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성과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황교안 대행이 정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는 안 정했는데요. 여론이 좀 따가웠습니다. 본인 거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랬는지 방금 전에 황교안 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요. 대선 불출마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한 뒤에 입장 표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5월 9일로 대선일을 확정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황교안 대행이 대선 관리에만 좀 치중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예상은 어느 정도 됐는데 대선에 이제 안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한 게 아니고 오후에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2시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흐름과 분위기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날짜 당초 어제 국무회의에서 5월 관계부처 등에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황교안 대행이 어제 상정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황 대행이 아직도 고민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늦추는 것이 아니냐. 5월 9일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이후에 60일, 딱 6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5월 9일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야기들 분위기가 봐서는 지금 본인이 흔한 얘기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그나마 한 50한 며칠 남아있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래도 황 대행이 뭐랄까 외교, 안보 등등등의 문제들을 갖다가 챙겨가면서 이 위기의 상황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한 대선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런 가운데 본인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유일로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흔한 얘기로 만약 황교안 대행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국무위원 유일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29글자나 돼요. 그래서 되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왜냐니까 보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달라. 그럼 네, 그렇죠. 당신이 정 안 되면 우리 김항식 전 총리라도 모시겠다. 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빨리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잡아서 결정하는 거 자, 황 대행이요. 어제 이제 애매한 입장을 밝힌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한 준비된 발언은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55일밖에 남지 않았다.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법정 선거 기한이 55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반응이 이제 안 좋으니까 사실 저 얘기를 창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정부 본인이거든요. 저 때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2시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은 그 5월 9일로 이른바 장미 대선을 결정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20분 만에 끝내서 이게 개인의 어떤 거취 때문에 문제가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지 않느냐 그 비난이 있었고 그 비난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룰을 정해놓고 자기가 심판 겸 선수까지 한다. 그렇죠. 그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난을 의식했는지 오늘 지금 오후 2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지금 했고 아마 거의 단독 의견이 이 의안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는 나는이 아니고 정부는 그 엄중하게 관리했다는 취지에서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 스스로도 이제 룰을 정해놓은 사람이 플레이어로 뛰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상당히 그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2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니까 불출마를 전격 표명했고 17%대를 어제 최근까지 보인 황 대행마저 이제 불출마를 한다면 대선판은 또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네, 국민으로서는 다행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멘붕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그 책임 이런 문제로부터 결국 황교안 대행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으로서 역할을 마치겠다라고 결심 밝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안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아마 대선 후보 대안부재론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얘기를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부터 자유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 내 대선의 주도권은 자유한국당도 친박보다는 비박 성향의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수권 내의 주도권 다툼이 자유한국당 내의 진박에서 비박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이관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결과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사뭇 달라지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네. 수요일, 수, 목 이틀 정도 하고 금요일 날 주말 여론조사가 이제 중요하겠군요. 우선 갤럽 조사가 한번 나올 거고 이걸 또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쯤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겁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영될 텐데 저는 앞서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면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입장을 결정해 달라. 왜냐하니까 황교안 대행이 어쨌든 15% 남짓의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변수를 뭐로 보냐 하니까 이른바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아주 종횡무진의 행보를 보고 있고 마침 어제던가요? 오늘 오전이군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당이 모여서 뭐라 하니까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 개헌제를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거부하면은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 즉 뭐냐니까 김종인 대표가 처음에 전 대표가 그렸던 그림이 그거 아니에요. 보면 이른바 이번 대선 자체를 갖다가 개헌파 대 호헌파로 그래서 이른바 개헌파를 갖다가 그냥 분권형 개헌으로서 해서 나머지 세력을 묶고 자기가 뭐 거기서
코디네이터가 되던 네. 킹이 되던 하고 또 나머지 문재인 전 대표하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 대행에 어떻게 불출마는 굉장히 불확실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박상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것이 기존에 그냥 이게 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일방으로 뛰던 이런 흐름에서 약간 변화의 어떤 조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1시간 12분쯤 뒤에는 황교안 대행이 공식 발표를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이쯤 하고요. 아까 민주당 토론회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 긴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토론회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에 또 치열한 그 약점 때리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약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연 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 네 후보가 서로의 아킬레스건, 약점 때리기를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이 전과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2002년 대선 당시에 삼성 등으로부터 총 5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한 일 없다고도 부인하시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3명의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영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계속해서 1위 주자로서의 비전,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일단 설화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로 문용식 더 문캠의 가짜뉴스 대책 단장입니다. 원조 친도죠. 저의 모토는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악질적인 사례는 끝까지 패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문 전 대표가 건강 이상설이 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박광원 대변인까지 나서서 한간의 악의적인 페이크 뉴스,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 파다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제대로 이걸 대응해서 이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 응징하겠다 하니까 문용식 단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데 이게 영화 대사 유명한 영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너 왜 나만 따라와? 나는 한 놈만 패! 저기 어딨어? 일어나!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저예요? 알바 미치고! 네, 저 영화 상당히 유명했었죠. 자, 이 문용식 단장이 저 영화 대사를 이용해서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다 하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 전 대표에 대해서 건강 이상설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히말라야 트레킹을 3번이나 다녀오고 바로 문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도 히말라야 5,000m 높이의 트레킹을 다녀온 분한테 건강 이상설이라니요. 지나가는 소가 우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 절반의 성공이네요. 예를 들면 네거티브 흑색 성전을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뭐냐면 언론이나 TV 통해서 이런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네거티브를 퍼뜨린 사람은 드디어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구나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문용식
단장, 거짓말 단장, 더문캠 가짜뉴스 대책 가짜뉴스 단장입니다. 대책 단장이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 즉 한 놈만 팬다라고 하는 그 직설적인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가만히 당 차원에서 법률적이고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만큼은 정확히 전달됐기 때문에 표현의 부적절함은 있지만 단호한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침해설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 침해설. 당장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발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캠프에서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통 논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불통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 그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뭐 한 사람을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대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여러 건이 나오면 여러 건 동시다발로 해야지 어떻게 하나만 합니까? 그거 자체도 좀 부적절한데 다만 인터넷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 또한 보니까 문영식 그 단장님이 얘기했던 것이 뭐 그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법조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해서 아주 그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도 있고 글 쓰는 분 자체도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 대선 때마다 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건강 이상술은 꼭꼭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1997년입니다. 90년 대선 때 그 당시 이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 대해 건강 이상설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었어요. 고령이다. 그래서 뭐 또 괌에서 사망한 그 의원을 뭐 봤다고 한다. 그래서 보면 그때 나왔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 허갑방 교수죠. 나중에 주치의 됩니다만은 건강 그 진단서. 그래서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아주 공동으로 기자회견합니다. 그랬죠. 그래요? 보장한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뭐 혈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드시는 약은 뭔데 전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지장이 문제 없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영식 단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뭐 무슨 뭐 침해설이다 뭐다. 아니 문재인 후보가 몇 살인데 침해설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보면 대세를 타다 보니까 뭐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지난번 전인범 장군이라든가 그 주변에 특히 보면 어제 같은 경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 안보를 갖다 담당했던 분들이 이 박근혜 정부에 있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외교 안보 관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흔한 얘기로 긴급 논평까지 냈죠. 또. 흔히 이제 언론적 표현은 점령군 같은 행세. 점령군 행세를 갖다 하다 보면은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까도 그 침해설 나왔는데 아까 보면 문영식 단장 썼습니다만 이 단초가 되었던 것이 이른바 그 CBS에서 하면서 사다리 타기 하면서 그 사다리 잘 못 탔다. 또 하나는 보면 3월 10일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되었을 때 행복한 가지 않았어요? 그 날짜를 갖다가 4월 10일로 썼다. 이런 것들을 걸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런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한 놈만 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신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해지는 것은 자칫 정책 선거를 흐리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그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건강은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영식 대표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저럴 때는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하고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건강 기록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건강과 안보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명명백백히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승화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지혜로운 대처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뭐 아닌 이유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전공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 이게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어제 지상파 TV 토론회에서 일단 이런 구설, 영입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국정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인재 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후 2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본인의 이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취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 9일 대선, 장미 대선, 벚꽃 대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장미가 그때쯤 핀다고 해서 5월의 여왕 장미의 대선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5월 9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 금배지를 떼고 이제 나와서 제3지대 빅텐트 얘기 나오다가 본인 출마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바로 의원. 예. 오늘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모두 이 개헌안에 발의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다. 뭐 저 이제 유명한 문학작품 얘기하는 건데 되지도 않을 걸. 원내일당을 빼고 원내일당 민주당이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하면 개헌이 되나? 우상호 같은 개헌파를 소외시키면서 어떻게 개헌을 하나? 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하자고 합의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렇게 발끈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개헌파인데 본인이 이제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느냐. 자, 이러면서요.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도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종인 대표님 이제 모셔올 때는 뭐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경제 민주화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없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얘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반박한 거예요. 민주당에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해본 적 없다. 내가 그렇게 비민주적 사람은 아니다. 자기네들과 똑같은 줄 아느냐. 감정이 꽤 상한 것 같아요, 서로. 네, 어제 안희정 지사의 뼈아픈 한마디였죠.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의 이딴 탈당.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품이 좁아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난 거다라고 했지만 마음이 언짢았는지 그 후속 대책으로 아마 오늘 김광두, 김상주, 김옥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경제민주화 쪽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네,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이 양쪽을 아우르는 그 인물을 영입을 한 걸 보면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어제 따끔한 일침이 매우 아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 문제 그리고 야권과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예, 보니까 아까 저 김종인 대표가 그래요.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어제 토론하면서 그 떠난 분들이 당의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벌컥했어요. 그 얘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그 혁신 얘기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혁신을 했나? 그건 자기 이른바 친문 패권을 갖다 강화한 것밖에 되냐? 패권 정치가 혁신인가? 이런 얘기하고요. 예. 또 이런 또 돌직구 날렸네요. 문 전 대표의 역량은 잘 모르겠다. 그의 역량을 평가해서 지지할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탈당했겠나? 그렇죠. 김종인 대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지난해 보면은 사실 총선을 갖다가 앞두고 비대위 위원장, 비대위 대표로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굉장히 밀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함께 우리 올해 대선까지 원래대로 2017년 12월 20일 아닙니까? 네네. 함께 잘해보자. 근데 그런 것이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 파동으로 그야말로 친문들에서 중앙위에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문재인 전 대표도 전 대표지만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이른바 386 중심의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정 부분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 전담 기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자신의 일정을 알릴 수 있는 카톡방도 열었고요. 지금 보시면 킹을 많이 봤는데 모두 실망했다. 이제는 킹메이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자, 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킹이 될 비례대표만 5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저 얘기 좀 하고 같은데요. 설명을 하죠. 저게 바로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위한 취재 기자들을 위해서 김종인 대표 명의의 공식 일정방을 열어서 저게 이제 대선방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은 내가 했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안 했으면 결국 비서가 했으면 본인이 했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 신속하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카톡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에드벌룬을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대표는 99.9% 나온다라고 한다고 요새 하면 그런 숫자 많이 쓰시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탄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비문 개헌 연대의 상당 부분 지금 어제 바른정당 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상당 부분 외연까지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중심에 서서 얼만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말 그대로 킹메이커가 아니고 킹으로 처음 서보는 자리인데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약 56분 뒤에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면 대선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격적 불출마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히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찰 조사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이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선은 또 한 명의 보수주자 황대행의 불출마 쪽에 무게를 실는 입장 때문에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